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침에 익산으로 왔다가 새만금을 들렀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왔지만은 전라북도에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위소속 본부 근무를 81년도 전북 부안에서 했습니다. 부안 3대대에서 방위소속 근무를 1년 6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제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부안 줄포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저희 처가 동네를 출발해서 막은 엄청난 제방공사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새만금 지역을 방문한 것은 새만금 지역이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새만금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통령 출마를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말씀들 하십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 사업만 약속을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그 지사님들이나 또 광역시장님들이 국가와 협력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고 국가가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은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의 희망의 땅이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될 수가 있는 새만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오전에 내가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들 발표 내용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말씀하시죠. 예. 새만금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50년간 개발을 해도 저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매년 국가 예산을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그 추진해 본들 그것이 개발이 완성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미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새만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30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부지 조성된 게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 앞으로 30년을 해도 새만금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의 개발 방식을 바꾸자.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바꾸자. 홍콩식 개발 방식으로 바꾸자. 중국이 홍콩을 인수하고 난 뒤에 1국 2체제 방식으로 홍콩에 세계적인 자본가들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홍콩식으로 국방과 치안만 빼고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구로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10년 정도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자. 그리고 땅을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에게 방조제 공사할 때 들었던 그런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받고 그 사람들이 직접 부지 조성을 하게 해서 그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걸 환매 조건부로 넘기는 겁니다. 그 민간이 다른데 이제 그 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매립공사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딴 데 팔 수가 없고 환매 조건부로 그건 반드시 또 국가에 대파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토지 투기를 막는 겁니다. 환매 조건부로 해서 거기에 자기가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 방식을 우선 바꾸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의료와 교육과 그리고 문화시설을 수도권 수준으로 만들자. 우리가 아프면 거의 서울의 병원으로 다 올라갑니다. SRT나 KTX 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새만금에는 하지 말고 신도시를 만들자. 7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자. 전라북도의 핵심 도시로 키우자.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산업 인력들은 지역대학에서 공급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과 지역대학과 산학협동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있는 대학생들은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가 풍부해지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자. 거기다가 교육제도도 거기는 특별히 적용하도록 하자. 한국에 법이 적용 안 되는 교육 방식으로 교육제도도 거기서는만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전력 공급은 지금 태양광 그 사업은 상당히 그 위험한 사업입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태양광 패널이 그게 공해로서는 최악의 공해 물질입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그 패널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곳에서도 지금 태양광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이 됐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들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요. 발전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는데 그것을 20년 후에 태양광 패널을 폐기물 처리할 곳이 없어요.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 장소를 충북 청주건청강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아까 들었는데, 그게 참 답답한 게, 현재 태양광 패널이 가장 성행하는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 방식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독성 물질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가 그 패널을 나중에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독성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태양광 설치하고 있는 그 태양광만으로 과연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70만 인구를 가진 그런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를 다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기 공급 안 돼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거기에 대규모로 유치하게 되면 그 산업단지에 전기 공급이 되겠느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형 원자력 방식으로, 소형 원자로 방식으로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거기서 태양광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나는 해상풍력은 동의를 합니다. 해상풍력은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해상풍력만으로도 그 주변 일대의 전기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해상풍력은 그 보조 수단이에요. 주된 수단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 그거는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홍콩식으로 특구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가 아까 홍콩을 인수하고 난 뒤에 중국 법이 적용 안 되는 그런 홍콩식으로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 세계 자본을 홍콩에 유치 다 했죠. 홍콩을 환수받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새만금을 개발해서 전라북도의 핵심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가는 그런 핵심 계획도시로 만드는 것이 나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거기에 북면 어창군이었는데 경남에 거기에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계획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창원을 가보면 도시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 창원에 계획도시를 만들기 시작할 때 창원도청, 경남도청이 거기 들어가고 그 6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어창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하고 좀 소소한 그런 약속보다도 국가 전체를 봐서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기자 여러분들이 새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질문이라도 받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CBS 김영환 기자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보유자산이 900조, 내년에는 1000조를 달성할 거라고 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 후기에 대선 공약으로 전국 혁신도시를 그래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야권에서 바라볼 때 전국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윤희석 의원이 전날 사퇴를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결단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쇼라고 합니다. 이쪽 농민단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산 땅 3,000평, 3,300평은 사실 연간 소득이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은행에 넣으면 한 2.5% 잡으면 한 2,5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700~800만 원을 연간 5년 동안 한 10억, 1억 정도로 손해보면서까지 그 땅을 산 것은 아마도 윤희석 의원이 KDI에 계시면서 정보를 줘서 아버지를 통해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농민들의 시각이 있는데 홍 의원님께서는 그 윤희석 의원의 그 사태가 결단인지 쇼라고 보시는지 혹은 투기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부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해주시죠. 그건 특수본에 넘어갔으니까 네. 아마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나는 봅니다. 저희 당의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한데 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어제도 기자들 질문에 서울에서도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아마 시간이 지내보면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금 추적도 하겠죠. 그 땅을 누구 돈으로 샀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사게 됐는지. 이제 그 사건이 특수본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건 나중에 실체가 밝혀지겠죠. 연자재 묻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시죠. 누가요? 이준석 대표요. 그거는 좀 심했던 것 같아. 연자재 적용이면 윤석열 후보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건 연자재로 들고 나올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장모가 그 사기로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연자재로 적용합니까? 그 연자재 이야기는 아니겠죠. 본인이 관련됐는지 여부만 특수본에서 따져보면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나가면서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그거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들께서 전북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저희가 좀 느껴지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홍 의원님께서는 오셨잖아요. 특별히 오신 이유가 뭐 처가식 때문에 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처가 동네잖아.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라도 2, 3%밖에 안 되죠. 그런데 당은 싫어하더라도 적어도 여야 후보 전원 중에서 전북 도민이었던 사람은 저하고 정세균 후보 등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저를 미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위는 또 100년 지객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렇습니다. 당도 당이지만은 과연 대한민국에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시대를 정착을 시킬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전북 도민들께서도 그런 인식으로 물론 당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보고 대통령을 하는 것이지 일부 지역 국민을 보고 대통령 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전북 지역에 왔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도 내가 겸사겸사 좀 하려고 왔습니다. 당은 밉지만은 당은 싫겠죠. 여태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또 당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의원님, 새만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에 연구 200만
도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오늘 70만으로 줄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지난 대선 때는 우리가 탄핵되고 난 뒤 경황이 없었죠. 당에서 어떻게 그 지원해 주지도 않고 아무 자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전북도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새만금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전부 훑어보니까 70만 6천 명을 목표로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강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냐. 이게 전북 도민들만 모아가지고 70만 6천 명이 될 수는 없겠죠. 이거는 홍콩식 개발을 해서 새로운 교육 특구, 의료 특구, 모든 그런 한국법이 적용에 예외가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되면 외지에서 많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한 70만 정도로, 70만 6천 정도로 본다고 해서 그렇게 내 수정을 한 겁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 공약을 해도 관심도 없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도저히 우리가 될 것 같지 않았으니까. 저도 뭐 되려고 나간 게 아니었으니까. 당이라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나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좀 토론을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방금 예. 방금 말씀하시길 잘하면 이번에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근거가 무엇인가 좀 밝혀 주시죠. 예? 근거가 무엇인가 잘하면 이번에는 이려. 근거 아니 근거 뭐? 이번엔 이길 거라는 근거로 정권 교체 열망이 지금 정권 교체하지 말자 열망보다 훨씬 큽니다.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지난 탄핵 때는 우리 당 지지율 4%밖에 안 됐어요. 지지율 4% 가지고 홍준표가 원맨쇼를 해서 24%를 만든 겁니다. 그때 당도 포기를 했어요. 당도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당이 온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권 교체 열망이 각종 지표상으로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또 뉴스원의 김동규 기자인데요. 응? 뉴스원의 김동규 기자입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대표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게 긍정적이고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 정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그러면 대표님과 누가 최종 정선에서 누가 결선을 겨룰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가 26년간 모든 선거를 다 해봤는데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늘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대강 다 된 거로 봅니다. 다시 재도약할 기폭제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예.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새만금을 뭐 전북의 희망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북의 대표적인 이제 발전 대표 공약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하신 거 보면 이제 4대 관문 이야기 하시면서 그 공항 문제는 이제 네, 보안 예. 쪽에 좀 힘을 예. 좀 키우는 예.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내가 그 뭐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예, 군산 새만금의 국제공항 예, 관련해서 이제 설계 뭐 이런 예. 정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세계적 대한민국의 대표 이렇게 하면 공항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좀 그 모순적인 부분이 아니고 호남 전체의 구도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 그 우리나라 공항의 구조를 보면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항공화물로 수출하는 게 98.2%입니다. 모든 수출 항공화물 첨단 산업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첨단 산업과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의 대부분은 수도권 이하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물류 때문에. 그래서 공항을 저는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여러분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21세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열어야 돼요. 그 하늘길이 동남아나 가는 그런 하늘길이 아니고 세계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장거리 직항로를 다 개설이 되는 그런 하늘길입니다. 장거리 직항로를 우선 만들려면 활주로가 3.8km 이상이 돼야 돼요. 지금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4km짜리가 다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객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이고 화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걸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구도로 보면 저는 4대 관문공항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여객과 그리고 화물을 전국 4대 관문공항으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 호남은 무안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주로가 2,800m인데 400m 더 넓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3,800m 이상 활주로가 되어야 됩니다. 3,200m 활주로 가지고 장거리 유럽이나 미주 바로 뜰 수 있는 장거리 여객이나 그리고 항공화물을 싣는 그런 화물기가 뜰 수 있다고도 주장하지만은 안전하게 하려면 3.8k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호남의 대표공항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남은 부울경 840만원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고 그리고 TK 그리고 충청 묶어가지고 한 1,000만원 대구 군위에 TK 신공항으로 가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하고 서울 경기 이런의 사람들 그 강원도 일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게 되면 관문공항 주변으로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내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첨단 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 내려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도 신공항을 만드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럼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호남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무안공항이 지금 이미 돼 있으니까 거기에 활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새만금에서 무안공항까지는 1시간 조금 더 걸립니까?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을 거예요. 1시간 반 사이에 이동 거리라면 무안으로 가서 세계 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역과 산학 연계해서 지역 대학들이 자동적으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럼 서울 가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내가 인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에 이거 집중시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장사정포 거리에 와 있다. 유사시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국가 안보라는 거는 0.1%도 소홀히 해서 안 되니까 유사시에 이 장사정포 거리에 와 있는데 인천공항이 막혀버리면 소위 해외로 물자가 전시 물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인천공항은 전시되면 유사시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후방에 그런 관문공항 건설이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앞으로 10년 내에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르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 메이커들이 플라잉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하늘을 나르는 시대가 와버리면 국내선 항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제주도 가는 그 정도. 근데 제주도도 앞으로 지금 위거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물 위로 나는 배입니다. 위거선이라는 게. 그럼 이게 상용화되면 제주도도 그 항공기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생기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하고 또 세계 국민들의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마찬가지로 곧 플라잉카 시대가 와버리면 국내선 공항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공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나라 전체를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두고 설계를 할 때는 과연 공항을 전국 각지에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가보면 조그마한 소도시도 공항이 있어요. 그건 경비행기가 상용화되어 있으니까. 경비행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 세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건 30만 달러도 안 해요. 세스나 같은 경우 30만 달러 같으면 뭐 3억 조금 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가용 경비행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도시도 워낙 나라가 크니까 경비행기로 이제 다니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항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말랑말랑한 질문 한 두 개만 드릴게요. 네. 아까 실제 그 전북 도민 주민등록을 하셨는지 하고요. 네? 실제로 전북 도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신 적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전지현을 좋아하는 연예인을 뽑았는지. 네? 왜 좋아하는 연예인을 전지현으로 뽑았는지. 전지현? 네. 아이 방위 소집을 하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요. 네. 그 주민등록 안 옮기면 방위 소집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옛날에 방위 소집을 할 때는 자기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전주 35사단에 전입신고를 갑니다. 가가지고 부안 3대대로 가서 다시 이제 전입신고하고 여기에 지방세도 내고 다 냈죠. 결혼을 하고 있나요? 아니 하기 전에 하기 직전에
근데 그 이후에도 거기서 좀 더 고시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방위소집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럼 14개월 동안 거기 계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직후에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합격해서 결혼했어요.